심층 분석, 폭망 경제의 새로운 꼼수 화폐개혁. 설마 저는 지금 뭐 이곳저곳에서 화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설마 그런 정신나간 짓도 하겠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 되거든요. 화폐개혁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화폐개혁의 장점들,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아, 화폐개혁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 부동산 한 채는 해당 사항 없고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신 분, 또는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잘하면 대박 터지겠네 이렇게 노리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자세하게 정말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3월 25일 날 불이 붙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리디노메이션 화폐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주일 하는 총재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이주일이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은 그야말로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는 꽤 오래 전부터 해놓은 게 있습니다라고 확 긍정하고 났습니다. 이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유튜브도 많이 뜨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정도의 분석은 해놨는데 보다 디테일한 쪽에는 조금 의문이 생기는 점이 또 있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경제가 아주 폭망 수준으로 가고 있죠. 지금 경제 어떻습니까? 자살하기 직전 아닌가요? 물론 일부 부유층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 경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이주일 하는 총재와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불을 지핀 이 현상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화폐개혁 이런 거는 역사는 놔두고 옛날에 화폐개혁을 꼭 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개혁의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제가 보수주의자라서 또는 거시경제의 한 축을 보는 그런 시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까보고자 합니다. 장점, 단점 다 냉정하게 한번 다 보고자 합니다. 화폐 단위의 세계화를 노립니다. 1,000원 이거 좀 쪽팔리지 않느냐 이거죠. 1,000원을 1원으로 바꾸고 전 단위를 부활시키면 1,000원이 US 달러랑 미국 달러랑 비슷해지니까 아이고 OECD 국가들하고 어깨를 기를 수 있겠네. 일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OECD가 밥 먹여줍니까? 부작용은 예상치도 않고 부작용은 고려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1,000원이 1달러가 되면 OECD가 잘했다 하고 인정해 줍니까? 미국이 인정해 줍니까? 영국이 인정해 줍니까? 중국이 인정해 줍니까? 일본이 인정해 줍니까? 전 세계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은 웃긴다고 할 겁니다. 그게 무슨 그런 이유로 화폐를 개혁하느냐라고 할 겁니다. 참고로 일본 엔의 경우는 1달러당 111엔 최근 가치가 그렇습니다. 달러 대비 가치가 100대 1이 넘지만 세계화에 어려움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하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대 1이나 1000대 1이나 뭐가 다릅니까? 만약에 선진국의 개념에 다 1달러 개념으로 간다면은 일본은 벌써
100대1 화폐 개혁을 했어야 맞죠. 근데 일본 화폐 개혁 안 합니다. 그게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설득하는 쪽에서는 마치 1,000원이 1달러가 안 된다 하는 이상한 심리를 퍼뜨려 가지고 그걸 꼬셔 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했으면 우리보다 벌써 먼저 했어야 되죠.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선진국 아닙니까? 지하 자금이 양성화된다고 합니다. 일부 맞습니다. 장롱 속에 갇혀있던 5만 원권이 쏟아져 나오거나 국권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 단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 않을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는 달러로 갖고 있습니다. 또는 케이만 군도나 이런 다른 조세 회피 국가에 돈 다 피난시켜 놨을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장롱 속에서 나올 돈은 별로 없을 겁니다. 진짜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현금 보관합니까? 현금 보관한다면 달러를 보관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1,000억쯤 있다고 칩시다. 감춰놓고 싶습니다. 그럼 5만 원권 지폐로 감춰놓고 싶겠습니까? 달러로 감춰놓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금으로 감춰놓고 싶겠습니까? 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시대가 와도 항상 같은 가치를 보장해주는 가장 든든한 자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두고 현찰 박아놓고 지하자금이 나올 것이다. 현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그런 이야기가 있겠죠. 그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자금 양성화가 목적일 때 인도 정부의 예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8일 500루피와 1000루피 국권을 유통 금지시켰습니다. 이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현금 인출기 교체가 난관에 이르면서 현금이 유통이 안 됩니다. 현금 인출기가 국권은 안 먹고 신권만 먹어야 되죠. 금지돼 버렸으니까. 신권으로 교체하면서 금지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신권 현금 부족 사태가 전국을 강타합니다. 생활 필수품부터 자동차,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2017년도 인도 경제 성장률은 작게는 0.4%, 많게는 3.3%포인트까지 하락했다는 통계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0.4%나 3.3%포인트 하락한다면 지금 올해 2.0%도 힘들 텐데 3.3%가 하락한다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인도의 사례를 봤고 그 다음에는 북한에서도 지하자금 양성화를 목적으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했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날 북한 화폐 개혁이 전격적으로 단행됐습니다. 국권 100원을 신권 1원으로 바꿔주면서 한 가구당 10만 원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라. 북한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바로 강탈입니다. 북한에서는 10만 원까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겨라. 은행에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충성자금이니 뭐니 해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은행에 돈 찾는 기회가 없어요. 별로. 그러자 화폐개혁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에는 국권 지폐들이 떠다녔습니다. 이 국권 지폐가 떠다니고 국권을 불태우고 이랬습니다. 국권을 불태우는 건 그 국권의 돈에 누가 그려져 있죠?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불태운 거나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폐를 강에다 버려버리고 그 강물에 던져 자살도 했습니다. 대대적인 저항이 일어났고요.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장에서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만길이가 주민들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상업활동을 재개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에 김정일은 시급을 했습니다. 크게 놀라가지고
북한 지도자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할 줄은 내다보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태영호 씨가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원성이 전국 북한 전역을 강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바로 김정일이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권 차원의 위험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조조가 왕후라는 군량 담당자한테, 그때 군량이 막 모자라거든요. 전쟁을 치는데 군량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량이 모자라니까 배급을 줄이라, 대박을 좀 줄이라. 군사들 원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전쟁 치러나는데 배까지 고프면. 그러다가 이제 그 군량 긴축 작전을 풀 때가 됐습니다. 그 원성을 조조가 번걸 수 없죠. 그러니까 군량 담당자 왕후한테 왕후를 부릅니다. 이제 군사들이 사기를 좀 올려야겠는데 자네 목을 좀 빌려주게. 제사는 잘 지내줄게. 하고는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군사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왕후란 놈이 대박을 속여가지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골았다.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대박을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정상적인 군량을 배급하니까 군사들이 사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왕후만 억울하게 모가지를 빌려줬죠. 모가지 떨어져가지고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그거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북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정일이가 등장했을 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는 왕후 대신에 백남기 재정경제부장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총살을 해버렸습니다. 백남기를 처형한 뒤에는 혁명 대오에 잠입한 대지주의 아들로서 계획적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끌고 갔다면서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등장하자 장성택한테 또 뒤집어 씌웠습니다. 2009년 망고역정 박남기 놈을 부추겨서 수천억 원의 우리 돈을 남발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게 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도록 배후 조종한 장본인도 바로 장성택이다 하면서 장성택을 고사포총으로 쏴지게 붑니다. 지하자금 양성화가 목적일 때 일어났던 두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하자금 양성화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뭐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참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초인플레이션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화폐 개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입니다. 지금 돈으로 가방 만들고 있죠. 지폐로 가방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돈 가치가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개혁 안 할 수가 없죠. 짐바브웨 달러, 얼마가 써져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2억 5천만 달러가 한 장짜리 종이 지폐입니다. 2억 5천만 짐바브웨 달러, 종이 한 장 지폐가 그렇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달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억 5천만, 이거 해봤자 2억 5천만 짐바브웨 달러 가지고 나가봤자 담배값도 제대로 사기 힘드니까, 밥도 한 그릇 먹기 힘드니까 여러 차례 화폐 개혁하다가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지금 그 나라 화폐입니다. 브라질 레알도 수시로 화폐 개혁했습니다. 이런 화폐 개혁은 초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초인플레 상황은 아니니까 이건 또 넘어가겠습니다. 화폐 개혁을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로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유로화는 옛날에 독일의 마르크화 또는 다른 영국은 지금도 파운드 왔습니다. 프랑스의 프랑화 이런 것들을 싹 없애고 유로화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국권화폐 교환 시기를 10년을 줘버렸습니다. 언제라도 교환해라. 이러니까 마찰 없이 나중에 다 교환이 끝나고 지금은 유로화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하나로 묶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듯이
묶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이 무사히 해결된 건 10년이라는 장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화폐개혁을 할 경우 예상되는 장점 또는 부작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반대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하자금은 양성화 될 겁니다. 장량자네요. 장량자 2억 5천만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저런 게 많이 유통됐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지하자금 양성화될 때 반발은 있습니다. 그 반발이 북한 방식으로 나타나거나 인도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예상되는 반발은 이런 겁니다. 금값이 무지하게 올라갈 겁니다. 국권을 가지고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시키가 세금 내고 교환하는 게 아니라 금을 사버릴 겁니다. 이건 감당을 못하죠. 또는 부동산을 사버릴 겁니다. 그렇잖아도 서민들이 집 한 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그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하자금이 자기 돈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돈이 언제까지 기한 정해놓고 다 바꿔라 하면은 바로 금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창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개 다 있습니다. 지금같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인플레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의 또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고자 하는 화폐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심리를 보겠습니다. 950원짜리 물건이 있다 칩시다. 이건 다른 데서도 예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다 아시죠? 이게 0.95원이 됩니다. 즉 95전이 됩니다. 0.95라고 딱 매기는 순간에 이 가격을 1원으로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졸지에 0.5%의 인플레가 일어납니다. 1000원에서 50원이니까 5%나 인플레가 일어나네요. 인플레 5%면 눈알이 튀어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것을 1원으로 올리거나 0.99원 하겠죠. 그러면 0.95원 할 때보다 40전이 더 이익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으로 현재의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겠다는데 이거는 수치상 착시 현상입니다. 속이는 거죠.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소비는 줄고 악순환만 되풀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의 폭망 경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가속화시켜서 현재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는데 소비는 안 일어나는. 근로자 임금 투쟁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200만 원 받던 근로자가 월 2,000원을 받는다고 쳐보십시오. 뭔가 200만 원 받을 때는 그래도 막 남보다 작긴 하지만은 200만 원 받는다는데 2,000원이 딱 돼버리는 순간에 너무 작다는 인식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업 부족 현상인데 jobless, 직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실업자가 19년 만에 사상 최악치를 치는데 또 2,000원 작다고 임금 올려도 2,500원은 받아야 되겠다. 말이 그렇지 2,500원은 임금의 25% 상승입니다. 감당 못합니다. 또 소비 욕구가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50만 원짜리 카메라가 500원한테 칩시다. 이때 지름신이 강림할 수도 있죠. 막 질러라. 그런 소비를 거품이라고 합니다. 이 거품 소비 심리가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진작이 되느냐, 과소비로 이어지느냐. 과소비로 이어질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급등, 금시세 급등은 뭐 뻔한 순수입니다. 예를 들어 9억짜리 집이 9만 원 한다 칩시다.
여러분 9만 원짜리 집입니다. 그럼 10만 원으로 되기 전에는 안 팔겠다 하겠죠. 매물이 실종되고 매수 대기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폭등할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지하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금 쪽으로 갑니다. 달러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부동산 금 달러는 지금부터 희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무진장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물 건너가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결혼율,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가는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가는데, 그때는 아예 출산율 제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결혼도 안 하고 아도 안 낳을 수도 있습니다. 집 가질 꿈은 아예 불가능해져 버리니까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될 겁니다. 제가 단점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나옵니다. 자, 전세 1억짜리 산다고 칩시다. 1억이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이 됩니다. 박탈감 들죠? 그 다음에 전세를 놓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봅시다. 10,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전세값 올립니다. 점점 더 없는 사람은 힘들어집니다. 커피 한 잔이 지금은 3,500원짜리가 있다 칩시다. 그때는 3원 50전이 되겠죠. 그러면 3.99 이렇게 달아놓을 겁니다. 미국에는 모든 가격이 0.99잖아요. 미국 가보신 분들 놀랄 만큼 0.99가 많죠. 그렇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있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 편해집니다. 없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 비해서 커피 한 잔 마시기도 힘들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실업자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화폐개혁까지 일어나면 실업자들은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화폐 액면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기업주는 조금 더 주고 직원을 조금 더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잘려나가는 직원들은 다 부익부 빈익빈의 피해자가 됩니다. 달러 대비 원화 균등화, 수치상 균등화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1달러가 1133원 하다가 1달러가 1원 13전이 될 겁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달러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괜찮은 건가요? 숫자의 착시 효과로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할 겁니다. 환율 불안으로 이어질 겁니다. 게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이 어디로 흐른다고요? 예, 지하 자금이 다 달러를 사모을 수도 있습니다. 금, 달러, 부동산. 이렇게 될 때 환율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게 한꺼번에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환율 불안은 국가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고 외국 자금이 탈출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원유 같은 이런 지금 기름값 많이 올랐죠. 원유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다가 화폐개혁까지 일어나면 마치 수입액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플레가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입 물가는 굉장히 불리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정권의 경제 실패 정책, 이것을
경제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음모론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개떡입니까? 그런데 마치 착시 효과가 일어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 한 잔 값도 그렇게 오를 텐데, 인플레가 일어날 텐데,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마치 국민소득이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 세수는 물론 증가하겠죠. 실물 자산 보유한 부자들은 아주 논하는 기회를, 대박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실물 자산이 왕초 대기업들이 또 있죠. 실물 자산, 즉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롯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왕초 아닙니까? 그런 데는 굉장히 유리해질 겁니다. 정부의 부채나 국채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인플레가 되면은 아무래도 정부는 빚에 대한 부담이 적어집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00조 국가 부채가 있다고 할 때 인플레가 확 일어나 버리면 이 500조 갚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빚을 더 내서겠죠. 지금 현재도 세수 부족을 다 뭐로 메꾸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메꾸고 있겠죠. 국채 적어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서민이 화폐개혁 필요성 느끼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화폐개혁을 하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도 없고 우리하고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직접 화폐개혁이 이루어진 전날까지 그럴 겁니다. 화폐개혁은 항상 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지부식간에 닥칩니다. 그때 되어서야 이러고 났을 겁니다.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예, 대부분 너무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좌파, 우파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좌파 부자들 보면은 기가 막힌 부자들이 많죠. 헌법재판소 재판관 하겠다는 사람이 투자를 그렇게 너무나 한심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좌파 정치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언제 화폐개혁 원했나요? 거기다가 지금 국내 소비자 물가가 디플레에 대한 위기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뭔지는 다 아시죠? 뭐 그런 설명까지 다 하면 복잡해지니까. 올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9, 10월 어느 정도는 이게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만큼은 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균형이 맞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국가에서는 2.7% 이야기하던데 그건 택도 없고 저는 2.0% 이야기했죠. 2.0%대로 가려면 물가도 2.0%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플레 상황으로 가고 있으면은 경제가 안 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 풀리는, 가뜩이나 안 풀리는 경제에서 지금 우리 경제를 말아먹은 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경제 활력을 죽인 거 아닙니까? 경제 활력을 죽여버리고 나면은 안 살아납니다, 경제. 경제인들 감옥 보내고 구속시키고 마치 그걸 잘하는 것이냐 하고 더군다나 기업을 빼앗고 대한항공 그렇게 날아갔죠.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기업을 강탈하고 하다 보면 경제인들이 활력이 살아납니까?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인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돈 들여서 투자하고 싶습니까? 이 정권 끝나기 기다리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화폐개혁은 안 됩니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화폐개혁이
물가 지표는 어느 정도 개선하겠지만 이것은 제대로 된 경제 회복이 아니라 수치적 변화를 노리는 착시 효과고 꼼수일 뿐입니다. 그 꼼수가 우리 목을 조를 겁니다.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당이 화폐개혁을 들고 나선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식으로 착시 효과를 노리거나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화폐개혁은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을 덮고 착시 효과로 수치만 조작하려고 하는 꼼수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경제를 정말로 정상화시키고 싶으면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중소기업만이라도 최저임금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시간 이런 것도 중소기업만이라도 유보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사기를 좀 살려줘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살리는 정책으로 진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됩니다. 더 이상 꼼수에 매달리지 마라, 이 정권. 이 시점에서 화폐개혁은 폭망 경제를 더욱더 폭망하게 만들 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